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자, 부지 먼저 볼게요. 부지. 네. 부지가 뭔지 뜻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부지는 한마디로 모든 토지를 얘기해요. 부지란 모든 토지인데,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부지는 줄쳐 보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줄 치세요. 한마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플러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다 포함하는 한마디로 모든 토지예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괄적 용어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 부지 옆에다가 제가 전에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 두세요. 네, 시험은 이 표현을 잘 써요. 일정한 용도의 바닥 토지. 네. 병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를 병원 부지라 그럽니다. 학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학원 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 부른다? 부지. 일단 저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포괄적 용어다.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 봅니다. 그럼 아까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뭐라 부르느냐? 택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택지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여기 교재 봅니다. 택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줄치고요. 거기 오른쪽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보이세요? 주상공, 앞에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주상공. 그래서 택지를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주상공. 주가 뭔데요? 주거용. 상은 상업용. 공은 공업용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택지라고 부릅니다. 택지. 자, 대지도 있죠, 그 밑에. 대지는 택지하고 비슷해. 비슷해. 그게 같아. 그러니까 대지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럼 시험에서 택지와 대지 둘 중에 대지는 잘 안 물어보고 택지를 잘 물어봐요. 대지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대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후보지 나오네요.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후보지 잘 냅니다. 후보지. 자, 우리 토지는요.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어떻게 부르냐면 택지가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어요. 그럼 택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크게 용도가 건축 용도가 있고 농지, 농사 짓는 용도가 있고 나무 심는 용도가 있더라. 그럼 택지는 다시 택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상공, 주상공,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가 있다. 농지는 전, 닭, 과수원 이렇게 있어요. 뭐 임지는 뭐 대표적인 게 신탄님, 땔감용 나무를 심는 신탄님, 건축 자재용 나무인 용재림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눌 수 있다. 그러면 토지는 지금 용도가 참 다양하다, 그죠? 맞아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토지는 참 용도가 다양하구나. 그 다음에 토지는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전으로 쓴다고 그래서 계속 전으로 쓰는 게 아니죠. 택지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후보지가 뭐냐? 후보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농지야. 그런데 택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어, 지금. 전환 중에 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택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임지인데 농지로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용도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지인데 농지로 전환되고 있다. 농지, 후보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후보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재 보세요. 후보지. 자, 거기 보시면요. 양가로 4번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후보지 줄 딱 치고요. 후보지를 가망지, 예정지라고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보이세요? 줄 딱 칩니다. 그걸 별표합니다. 시험에 참 잘 냅니다. 거기서 중요한 글자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다. 상호 간이라는 말이 중요해.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소분류관입니까? 대분류관입니까? 대분류관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큰 분류고 택지라는 거 안에 작은 분류가 주상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후보지는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야. 학년 간에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게 후보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주거용인데 상업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나요? 이 안에서도 전환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도.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이행지인데요.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밑에. 이행지 찾았습니까? 둘째 줄에 적부터 보면 줄 치겠습니다. 택지 내, 농지 내, 임지 내에서란 말이 중요하다고.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후보지, 이행지 다 끝났어. 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후보지.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그 안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 아주 잘 낸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난다. 나머지는 안 본다. 나머지는 안 봅니다. 그럼 혹시나 대분류관 그러면 후보지입니다. 대분류관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후보지. 소분류관 그러면요 이행지. 혹시나 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됐어요? 오케이. 알아두세요. 만약에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뭘까요?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다? 이행지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 중에 있는 게 후보지지 전환이 되어버린 건 후보지란 말 안 써요. 그래서 교재 보면 전환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아요? 되고 있는, 지금 전환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전환이 된, 그래 버리면 후보지 아니야. 끝나버렸는데. 만약에 지금 농지가 지금 전인데 주거용으로 전환 중에 있어요. 학년이 바뀌고 있죠? 이건 후보지란 말이야. 근데 전이 주거용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 그럼 후보지가 아니고 그냥 택지예요. 전환이 끝났는데 후보지라 말씀은 안 되지. 맞아요? 전환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이제 필지와 핵지입니다. 네, 작년에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요하죠. 필지, 핵지 중요해. 자, 필지는요, 우리가 토지가 처음에 우리가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나면 이제 토지를 지번을 부여하면서 등기 등록을 하거든요. 이 필지는 토지 등기 등록 단위예요. 토지를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네, 40페이지입니다. 필지 찾았습니까? 자, 거기 토지의 법적 등록 등기 단위 이런 말 보이세요? 등록 등기 동그라미 해야 돼요. 등록 등기 단위를 얘기해요. 면적 단위 그러면 안 돼. 등기 등록 단위야.
그렇게 등기 등록을 하고 나면 지번이 부여돼요. 지번 동그라미 하세요. 됐어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원래는 많이 얘기해줘봤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필지를 얘기할 때 보세요. 필지가 뭡니까? 시험에 잘 내거든. 근데 필지를 얘기할 때 등기 등록이라는 말을 빼고는 필지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 설명하기 어렵다고.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또 다른 이의가 막 이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 등록 단위 그래보면 누구나 필지라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필지를 공부할 때는 등기 등록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지.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등기 등록은 기억을 해야 된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등기 등록이라는 말을 빼고는 필지를 잘 못 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필지 그럼 뭐 기억해야 된다? 등기 등록 단위, 지번 요 세 개 딱 기억하면 돼.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자, 그럼 필지는 어떨 때 많이 쓰느냐? 매매할 때.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 때는 필지 단위로 사고 파는 거예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야, 이 반만 좀 팔아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반만 팔았다 치자. 그럼 어떻게 등기할래? 이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게 한 필지예요. 이 한 필지가 지번이란 말이야. 100번지. 이 100번지 자체가 한 필지예요. 그런데 야, 이 부분만 팔아라.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지 사실은. 팔았다 쳐. 그럼 이게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샀어. 요만큼만. 기퉁이만. 그럼 어떻게 등기할래? 등기할 수가 없잖아. 등기하려면 이게 전체가 등기단인데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부만 팔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쪼개가지고 분필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100-1번지라는 새로운 필지를 부여받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필지는 매매 교환할 때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매매 교환할 때.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라는 거는 소유권의 변동이 따릅니까? 그럼 소유권과 관계되는 게 필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필지는 등기 등록, 지번, 매매 교환, 소유권 이런 말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등기 등록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4월 달에는 필지 그러면 등기 등록, 지번 이 글자를 꼭 기억하고 이게 이제 몸에 딱 배었어 이제. 쿡 찌르면 필지 그러면 등기 등록, 지번 이 단계가 딱 왔어 이제. 그러면 5월달쯤 돼가지고 쿡 찌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 교환, 소유권 이런 말은 5월달 이후에 연말에도 관계없다. 4월달까지는 쿡 찌르면 뭐라 필지 딱 찌르면 뭐라고? 필지, 등기 등록, 지번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후보지 그러면 택지 농지임지 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 이행지 택지 농지임지 내에서 전환 중 이 말이 딱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왜? 이 토지의 분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그럼 아주 높다는 거는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어떨 때 나오고 어떨 때 안 나오는 것들은 좀 기본적인 중요한 거 말면 되지만 시험에 꼭 잘 나오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는 대충 알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대충 알고 가면. 자, 그 다음에 획지 볼게요. 획지. 자, 획지는요. 자, 여기 우리 보면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있잖아. 그럼 우리 학원장 이쪽 땅은 한 평당 500한대. 여기는. 근데 여기 도로 건너편 여기 있잖아요. 저기는 한 평당 700한대. 롯데마트 저쪽 블록은 한 평당 800한대. 또 이쪽은 보니까 평당 300한대. 그러면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의 가격이 비슷하고 여기 가격 비슷, 여기 가격 비슷, 이쪽 동네 가격이 비슷하죠. 맞아요. 이렇게 가격이 비슷한 한 무리, 한 덩어리의 땅들을 획지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신정동 여기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가 한 평당 한 500 정도 하더라. 그러면 이 101, 102, 103, 104가 하나의 뭐가 된다? 하나의 획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획지 뜻 아시겠어요? 즉 획지란 가격이 비슷한 한 무리의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획지 기억에 획지란 줄치고요. 다른 글자 안 중요해. 가격 수준이 유사한 줄치입니다.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뭘까? 가격이 유사한 이게 중요하다. 가격이 유사한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지 딱 나오면 뭔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유사한 땅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성안동 100번지부터 200번지까지가 한 획지야. 그 말은 거기 있는 땅들은 가격이 다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알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낮이 보겠습니다. 맹지가 있네. 자, 여기 6번에 대지와 맹지가 있네요. 여기서 맹지가 중요하다. 맹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 말은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맹지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글자가 뭘까?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자, 맹지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보이십니까? 뜻 아시겠죠? 그래서 맹지는 건축을 못해요.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맹지에다 집을 지어봐봐. 그럼 그 집에 들어가려면 남의 땅 밟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집을 못 짓지, 원칙적으로. 그 위에 대지는 안 봐도 된다. 자, 오른쪽 이제 7번에 낮입니다. 이 대지는 저 대지가 아니에요. 이 대지는 저 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지를 내기가 참 힘들어. 시험에 대지란 그랬어. 그럼 저 대지인지 이 대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자가 다르거든요. 한자가. 우리 시험 한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글자는 나오겠지만 그가 판단하는 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시험 시간 며칠 전에. 몰라도 돼. 자, 그 다음 낮입니다. 낮에서는요 금부감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낮에서는 낮의 뜻도 중요하지만 금부감가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낮이 볼게요. 낮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낮이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줄치고요. 그럼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지금. 맨 땅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낮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여기 누구 허락받고 건물 짓냐 나보고. 당신 누구신데? 그랬더니 여기는 지상권 설정한 사람이래. 지상권. 그러면은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어떤 개인의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죠 지금. 이건 낮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낮이란 일단 땅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어떤 개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 줄칩니다.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줄쳤어요. 그리고 사법 동그라미 하세요. 사법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거든요. 거기다 공법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최근에 시험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늘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와버렸어요. 예전에 안 냈어. 이제는 시험 자체가 이제 꼬은단 말이야, 약간씩.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아야. 그게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야. 그럼 만약에 낮이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공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법상입니다. 공법상 제한은 다 받습니다.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 다 받습니다. 그게 우리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지역이. 됐어요? 그 밑에 뭐 갱지, 저지 나오지? 이런 거 안 본다? 자, 그 다음 건부지 볼게요. 건부지는 뭐냐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예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부지. 그러니까 부지는 부지인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란 뜻이에요. 그걸 건부지야. 오케이? 그럼 아무것도 없는 땅을 건부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건물이 들어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건부감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건부감가 중요하다 이제.
자, 나지가 있고요. 금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가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 금물이 있는 땅이 더 싸.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금부감가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은 금물이 있는 게 좋다, 금물 없는 게 좋다? 금물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부감가는 금물 없는 땅이 더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금물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금부감가는 금물이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거야. 의미 아시겠어요? 책 있는 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용어 자체를. 금부감가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오히려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되더라. 없는 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충학습 보세요. 금부감가 옆에 나지 평가액보다 금부지 평가액이 작다 돼 있죠. 줄 딱 치세요. 그게 금부감가의 뜻이에요. 뜻이야. 이게 뜻을 알아야 돼. 일단 41페이지 줄 쳤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번 봅니다. 금부감가 줄 칠게요. 건물등이 줄 치고 체유효 이용을 저해 줄 치세요. 저해라는 건 방해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오히려 토지의 부지의 체유효 이용을 방해하더란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코딱가리만한 2층짜리 건물이 있어. 근데 여기는 10층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10층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2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체유용이 아니죠? 10층을 지을 수가 있는데 토지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2층을 홀해야 되잖아. 그럼 이 건물이 난 도움이 돼? 방해가 돼? 방해가 되니까 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유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건물에 철거 비용이 든다.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싸단 말이야. 건물이 있는 땅이. 3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건부지의 면적이 클수록, 그 여기서 건부지 면적이 크다는 거는 건물이 좀 크단 말이야. 또는 그게 단단해. 건물이. 그럼 철거할 때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부감가가 더 크게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 더 크게 일어나겠지. 건부감가가 크다는 얘기는 건부지가 훨씬 싸다는 뜻이에요. 나지가 훨씬 비싸. 가격차가 많이 일어난다 이 뜻이죠. 오케이? 그럼 이 동그라미 1, 2, 3번 중에서 2번, 3번 아직까지 내가 좀 힘들다. 다 외우려고 하니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럼 뭘 알아야 돼? 1번. 1번 알아셔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자, 건부감가 뜻. 그리고 건부감가란 건물이 토지의 체유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건부증가가 나오죠. 건부증가는 그러면 건부감가에 반대겠네. 그럼 뭐가 더 가치가 높다? 건부지가 더 비싸다는 뜻이야. 건부지가. 그럼 이 말은 건물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는 거지. 건물이 있는 게 나아. 그럼 왜 건물이 있는 게 나을까? 부실 수가 없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왜 건물을 왜 부셔요? 새로 지으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건부감가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건부증가가 난다는 얘기는 이 건물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 앞으로 건물 못 지어, 여기다가.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이 지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러면 건물이 있는 땅하고 건물이 없는 땅 어떤 게 더 비싸다? 건물이 있는 땅이 비싸지. 저 땅은 더 이상 건물을 못 짓는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하려고 그래.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땅하고 건물 있는 땅하고 어떤 게 보상이 많이 나오겠어요? 있는 땅 보상받을 때 토지가 수용이 된다든지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보상을 받는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건부지가 더 비싸겠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이 지역에는 건물을 5층 이상 못 올린대요. 5층 이상. 그런데 벌써 이 건물은 10층을 지어놨어. 맞아요? 그러면 건부증가가 일어나지. 있는 게 낫지, 10층짜리 건물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건부증가의 뜻 아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건부증가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그 2번 별표 하세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얘는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에 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강화됐다는 것은 건물 높이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강화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해제가 된 겁니까? 지정이 되었을 때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린단 말이야. 해제되면요, 그럼 건물 감가가 발생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나지가 비싸지. 그때는 지정 그리고 토지 수용할 때 보상할 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건축법 강화,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그리고 수용과 같은 보상해 줄 때 알아두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보시면 공지, 공안지. 8번에 조금 전에 건부지 했었고요. 자, 9번부터. 9번이 공지입니까? 10번이 공안지인가요? 공안지, 휴안지, 유유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네 토지는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 토지가, 이 토지들은 뭐 집을 짓는 용도로도 건축도 안 하고 있고 농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비어있어. 다 공통점이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비어있긴 비어있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공지 봅니다. 공지는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비어둔 토지예요. 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여기에다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건축할 때요, 이게 꽉 차서 못 지어요. 약간 일정 부분을 띄워두고 지어야 되거든요. 약간 띄워두고 지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런다? 이게 공지예요. 공지. 여기다 건물 지으면 안 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왜 사용을 못하느냐?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자, 그 교재 봅니다. 공지. 건축법에 의한 출제하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공적 제한으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말이 중요해.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하지 않고 비어둔 토지를 뭐라 그런다? 공지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안지 볼게요. 공안지도 비워놨어요. 지금 다 비워둔 토지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공안지는 왜 비워놨느냐? 투기 목적이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자, 공안지 보세요. 도시토지에서 줄칩니다.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줄치고요, 투기 목적으로 줄치고요, 방치하고 있는 토지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공안지는 투기 목적, 지가 상승 목적, 이 말 나오면 공안지예요. 공안지. 자, 그 다음에 휴안지예요. 얘도 아무것도 안 해. 얘도. 근데 얘는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쉬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요? 쉬고 있다. 쉴 유자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11번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보입니까? 왜 쉬고 있느냐? 회복하려고. 그 앞에 보면 지력 회복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이 나와도 된단 말이야. 지력 회복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휴안지예요. 자, 유유지는요, 유자가 놀유자죠. 그냥 놀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 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놀고 있어.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거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유지는 놀리는 이런 말이 나오겠죠. 쉬고 있는 휴안지. 지가 상승을 노리고 공안지. 건축법상 제한으로 그러면 공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법지 한번 볼까요? 법지. 자, 법지는 줄칩니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경제적인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여기까지 줄을 딱 치세요. 그리고 법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청량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청량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림 보면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왼쪽 그림 법지 한번 봅니다. 거기 위에도 집이 있고 밑에도 집이 있고 경사면에 토지가 있잖아요.
이걸 법지라 그래요. 이 경사면의 토지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니까. 그리고 청량에도 표시가 돼. 청량에도. 근데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 사용할 수 없는 거 여기다가. 이거 뭐 하겠어 여기다 지금. 집도 못 짓고 나무도 못 심고 농사도 못 짓잖아요. 이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법지. 그러니까 법지 옆에다가 경사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경사면의 토지 그러면 그 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지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지는 매매는 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있으니까 매매는 되지. 매매의 대상은 될 수 있지. 하지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빈지 봅니다. 빈지는 반대입니다. 빈지는 동그라미 이번에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주인은 없어. 그런데 경제적 활용 실익은 있어요. 뜻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빈지의 대표적인 게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그래서 보통 바닷가 토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닷가 토지. 됐어요? 갯벌 아니에요. 빈지는 갯벌은 아닙니다. 옆에 그림만 봐봐. 옆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가 지적공부 등록 기준점이에요. 공시법 시간에 가면 등록 기준점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바닷가란 말이야. 바닷가. 그럼 여기 바닷가는 물이 가득 찼을 때 밀물을 만조라 그러죠. 물이 다 빠져나간 게 쓸물이잖아요. 이걸 간조라 그래요. 그럼 여기가 갯벌이야. 여기가 갯벌. 여기가 갯벌이지. 물이 꽉 찼다가 나가면 여기 가면 조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 막 탈출 못한 애들 있잖아. 그죠? 그럼 빈지는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지적공부 등록 기준점으로부터 만조시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여기가 빈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사장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갯벌, 이게 뭐야, 갯벌이고. 갯벌을 우리가 간석지라 그러잖아요. 시험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지. 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빈지는 매매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백사장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쓰죠? 파라솔도 갖다 놓고 뭐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한계지입니다. 자, 한계지는 동그라미로 줄만 치겠습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네. 줄 치시고요. 앞으로 한계지라는 거는 일종의 경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계지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있죠. 울산시역에서 만약에 제가 외곽으로 좀 나가볼게요.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집들이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겠죠. 그럼 계속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선을 딱 지나가니 그때부터는 농지가 막 나오기 시작해. 맞아요? 여기를 딱 지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농지가 나와. 그러면 택지와 농지의 경계점 되는 이 지역이 있잖아. 여기가 한계지야. 그러니까 택지로 이용될 수 있는 가장 먼 범위. 여기를 뭐라 부른다? 한계지. 그래서 표현할 때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낌은 경계가 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한계지 개념이에요. 밑에 건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해요. 지금은 설명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화지예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예요. 고압선 아래 토지. 그럼 고압선 아래 토지니까 토지 가격이 비쌀까 쌀까?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싸겠죠. 그걸 우리가 선화지 감가라 불러요. 아까 금부 감가도 금부지가 싸다는 거였잖아. 금부지가 싸니까 금부 감가란 말이야. 그럼 선화지가 싸니까 뭐라 불러야 돼? 선화지 감가. 선화지 감가. 자, 16번 포락지인데 얘가 최근에 아주 자주 잘 나오는 유망신인입니다. 유망신인. 네.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포락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오는데, 자, 포락지는 그 줄부터 치고 설명드립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자, 줄 쳐볼게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예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근데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하고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닷가 토지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무슨 말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말하는 포락지는 바닷가 토지는 아닙니다. 바닷가에도 포락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락지는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거야. 얘들은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주인지라는 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도 잘해. 논밭이었단 말이야. 원래는 뭐였다고요? 논밭. 논밭이라는 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물에 잠겨 있어. 하천에 잠겨 있단 말이야. 왜냐면 논밭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비가 많이 왔든지 어찌됐든 간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논이나 밭이, 논밭 동그라미 해보세요. 시험에 이런 표현을 잘한단 말이야. 원래 논밭이었는데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고 줄칩니다. 집안이 절토돼요. 이런 말 잘 씁니다. 집안이 절토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으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포락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논밭이라 그래 볼게. 바닷가에 논밭이 있잖아. 바닷가에 논밭이 있잖아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죠. 근데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북극에는 얼음이 다 녹아버렸대.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다 잠겨버렸어, 물 밑에 바다에. 그럼 이것도 뭐야? 포락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은 하천이나 바다로 변해 있더라. 그럼 그걸 뭐라 부른다? 포락지.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지 또는 원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자꾸 나오고 있어. 얘도 최근 유망 신인이야. 자, 소지 원지는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택지라는 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 그랬죠. 그럼 성안동에 지금 택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우리 저기 혁신지구도 택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송정지구도 논밭이었는데 택지 조성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택지 조성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게 택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그게 뭐였어요? 논밭이고 임야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소지 원지라 부른다.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원래 처음 상태의 토지를 소지 원지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미성숙지라 그러죠. 아직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미성숙지를 얘기한단 말이야. 자연 그대로의 미성숙지. 됐어요? 그 중요한 글자는 자연 상태 그대로, 처음 상태 그대로, 이런 말이 소지 원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단지인데요. 이 1단지는 예전에 우리 책에 없었어요. 이게 올해부터 지금 책에 나오고 있는데, 자, 1단지는 그 줄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1단지라는 거는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토지는 용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야. 그때 이 두 토지를 묶어가지고 뭐라 부른다? 1단지라 부르니 감정평가사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게 왜 시험에 나왔냐면,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단의 토지를 획지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아까 획지라는 거 뭐였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제가 생각해, 출제자 이걸 왜 냈냐면 1단의 토지라는 글자를 가지고 획지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 획지는 제가 1단의 토지라는 글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가격이 유사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게 중요한 글자. 1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유사한,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단이란 글자가 나와서 1단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1단지는 뭔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단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1단이란 건 한 무리를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 토지를 묶어둔 거를 1단이라 그러거든요. 또 나오긴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참고로.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표준지와 표본지가 나오죠. 표준지는 나중에 우리 감정평가 가면 공부해요. 표준지는요, 거기 보시면 직가 공시를 위해 보이세요? 줄 치세요. 자, 전국에 토지가 엄청나게 많죠. 필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한 몇 천만 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몇 천만 필지의 가격을 조사를 해야 돼요, 정부가. 왜 조사할까요? 심심해서?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려면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토지 중에서 대표가 되는 토지를 딱 정해요. 그걸 표준지라 그래요. 표준지.
여러분 우리 시청률 조사 어떻게 한대요? TV 시청률 조사. 원래 시청률 조사하려고 그러면 전국 모든 가구에다가 시청률 기계다 달아가지고 조사해야 되잖아. 그게 정확한 시청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서울시에 있는 몇 개 대표되는 가구에다가 시청률 조사 기계 달고, 인구가 많이, 그러니까 1000만 명 제일 많으니까 한 10,000개 달아. 자, 부산은 인구가 300만 명이니까 한 300개 달아. 무슨 말겠어요? 그럼 그 가구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본, 표준, 샘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전국의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가 되는 토지를 딱 정해놨단 말이야. 그걸 표준지라고 불러요. 무슨 말겠어요? 그럼 정부는 이 표준지 가격은 직접 조사를 해. 그걸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럽니다. 나중에 감정평가 공부합니다. 그럼 표준지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된 대표 토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 보면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표준지. 근데 표본지는 뭐냐면 지가 변동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예요. 목적이 달라요. 표준지는 뭐가 목적이고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 선수들.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 선수들. 아시겠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종류 우리 19개 다 했어요. 별로 해보니까 별로 없네.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 집에 가 종이에다가 19개를 다 적어. 부지, 택지, 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다 적으라니까. 나지, 건부지 적을 수 있잖아요. 적고 나서 뜻을 생각해봐. 자꾸. 그러다 모르면 책 보고. 내가 같으면 집에 한 붙여놓겠다. 벽에다가 이렇게 나 쫙 붙여놓겠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붙이는 거 어렵다 쉽다? 하나도 안 어렵다. 붙이는 거. 집에 10장 붙이면 합격증 준대. 그럼 붙인다 안 붙인다? 하라고요. 합격증 나온다니까. 집에 토지의 분류를 적어가지고 10장 붙여놔. 그럼 합격해. 합격증 준다니까. 10장 붙이면 준다는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오늘 중요하다 했던 거 붙여. 10장도 많으면 10장 붙이면 집이 막 쓰레기통처럼 되니까 한 5개씩 붙여 놓으세요. 예? 그럼 외우면 돼. 보기 딱 성과도 딱 나타나네. 근데 하나씩 뗀다는 자체는 내가 했다는 얘기니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표가 나면 좋잖아요. 일을 했는데도 아무 표도 안 나봐봐. 재미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스스로 목표를 일단 주라고요. 목표가 뭔데? 5장 붙이기. 내 할 일이야. 써. 중요한 것들. 써가지고 붙여. 그 다음 할 일 뭐야? 봐. 그 다음 성과는 뭐로 나타나? 빼고 다 없으면 성과예요. 내가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안 돼. 막연한 거는 결과도 막연해. 근데 계획이 구체적이고 목표가 구체적이면 결과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공부 자체를 막연하게 열심히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5시간씩 해야지. 구체적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5시간 했는지 저녁에 주무실 때 확인해 봐야 돼. 확인. 근데 오늘 했더니 3시간밖에 못했어. 반성하고. 아시겠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5시간 했네? 계획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 줘야지. 오늘 참 잘했다. 밥 한 그릇 더 먹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9개 적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적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토지 분류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요.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있죠. 네, 요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에. 이건 지금 안 합니다. 넘깁니다.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넘긴다. 그럼 만약에 우리 3월 달에 많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모의고사가 볼 때 이 표준산업분류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틀렸다. 당연한 거지. 왜 안 외웠으니까. 이런 거 틀리는 거 가지고 상심하면 안 된다.
내가 틀릴 게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의 분류가 틀렸다. 깊이 반성해야 된다. 복합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틀렸다. 깊이 반성. 그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산업분류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거기서 충분히 나와요. 나왔는데 내가 안 봤지. 당연히 틀리는 거야, 이거는. 그런 거는 반성할 필요 없어. 맞추는 게 이상하지. 맞추는 게 이상한 거잖아. 뭐 찍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 거는 그런 거 맞춘 게 아니야. 안 틀려야 될 부분을 틀린 거는 안 된다. 곤란하다. 네. 그렇게 딱딱 범위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주택의 용어예요. 주택의 분류야. 주택의 분류. 자, 주택의 분류 보면 그것도 시험에 최근에 자꾸 내고 있어요. 한 3년마다 한 번꼴로. 자, 주택은 거기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눌 때,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단독주택이고요. 그 밑에 박스가 공동주택이에요. 보이세요? 자, 단독주택에는 보니까 종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4개 있죠? 48페이지. 48페이지. 그리고 공동주택은 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잖아요. 보이세요? 제가 외울 때 공동주택을 먼저 외우라고 그랬죠.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본지 아시고 계십니까? 4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연세대, 기숙사를 뺀 나머지는 뭐가 된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그 다가구주택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그러면 단독과 공동은, 단독주택은 주인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혼자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공동주택은요, 주인이 다 따로따로지. 맞아?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돼. 하지만 공동주택은 당연히 구분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세대로 살잖아요. 여기 다가구주택이죠. 주인 하나야. 그 건물 주인 하나인데 501호, 501호 이렇게 사람 따로따로 있어. 주인은 다른 한 명인데 사람들이 따로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인이 혼자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지. 맞아요?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돼요. 자, 그런 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요, 시험은 다중주택은 뭘 얘기하고 다가구주택은 뭘 얘기하는지 이걸 잘 물어봅니다. 자, 다중주택 보세요. 다중주택 별표하세요. 시험에 특히 잘 내요. 자, 다중주택은 제가 읽어볼게요. 학생 또는 직장인 줄 치세요.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욕실이나 화장실, 주방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원. 자, 그 다음 그 밑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그 점 3개 중에서요, 맨 밑에 세 번째 점 있죠. 근데 그거 별표하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줄칩니다. 바닥 면적 합계 줄치세요.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이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바닥이 있을까요? 바닥 면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맞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하라고요? 330 동그라미 하고요. 별표 2개 합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은 시험에서 이 글자를 바꾸진 않아요. 바닥 면적 합계라는 글자를 바꾸진 않아. 근데 숫자가 33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다중이에요. 330은 다중에만 있어. 그러니까 330 나오면 딱 다중이야. 그거 기억해야 돼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그리고 층수가 3계층 이하야.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이야. 자,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볼게요. 다가구주택은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라고 돼 있어요? 660 이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립주택 봅니다. 자,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연립주택도 보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초과를 줄치고 별표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책에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660 초과. 자, 그 다음에 다세대 봅니다. 다세대는 보면 거기도 바닥 면적 합계 660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하죠. 그 전부 다 이하야. 다중주택도 330 이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도 다 이하 이하인데 연립은 660 뭐라고요? 초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다세대 주택도 660 이하이고 다가구 주택도 660 이하였잖아요. 그럼 이 둘을 뭐가 구별하느냐? 청수 가지고 구별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까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3계층 이하라고 그랬죠. 근데 다세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청수가 4계층 이하라고 돼 있죠. 청수로 구별한다. 자, 그 다음 아파트 있거든.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몇 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이에요. 그럼 아파트는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줄쳐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 이래요. 시험장 가지고 다른 거로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로 찾는 게 아니라고. 그럼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단독과 공동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크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중이에요. 다중은 330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바닥 면적 합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330 나오면 뭐라고요? 다중.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660이야. 얘들 시험에 거의 막 빼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연립주택도 660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얘는 뭐라고요? 초과. 얘만 초과야. 나머지는 이하야. 이하. 근데 이하고요 똑같잖아. 그럼 얘는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몇 계층 이하라고요? 3계층 이하. 얘는요? 4계층. 얘도 당연히 4계층이지. 그러니까 단독은 4계층짜리는 없구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660인 이런 게 있다 없다? 연면적 없고 그냥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5계층 이상.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답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학생 직장인 나오잖아? 그럼 다중이야. 학생 직장인 이 말하면 다중이에요. 하지만 뒤끝까지 확인해야 돼. 330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시험 한번 볼까? 4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저는 다 풀어봤지만 49페이지 2번 한번 봅니다. 2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랬잖아요. 1번 기억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뭐라고 돼 있어? 330 나왔지? 그럼 뭐라고요? 다중. 답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니은 디귿은 안 봐도 돼.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넘겨보세요.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옳은 거 찾기거든요. 자, 연립주택 나왔죠? 연립주택 나오면 이런 머리에서 660 초과거든. 근데 그럼 그걸 먼저 보란 말이야.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660 뭐라고 돼 있어요? 답 아니지.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2번. 다가구 주택 나왔죠? 항상 바닥 면적 합계를 봅니다. 먼저 바닥 면적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 330 돼 있잖아. 틀렸지. 일단 틀린 거야. 우리 옳은 거 찾으면 돼. 3번. 다세대 주택 나왔어요. 바닥 면적 합계 본다. 뭐라고 돼 있어, 지금? 330. 아니지. 다세대 주택 660 나와야 되잖아요. 어찌든 숫자가 660 나와야 되잖아. 330이라는 자체가 나오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다중주택 나왔어요. 학생 직장이 맞아. 바닥 면적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330. 청수 3계층 이하. 맞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답이 4번이죠. 그럼 아까 2번도 답이 뭐였고? 다중주택이고. 3번도 답이 뭐고? 다중주택이 중요하다고요. 다중주택이. 잘 알아두라고요. 뭐 중요하나 마나 330이야.
중요하나 마나. 330. 자, 다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참고학습이에요. 보이세요? 네, 별표 하세요. 참고가 아니고 중요해요. 자,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먼저 1번 볼게요.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300세대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50으로 시험이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분양가 규제라는 게 보통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배제돼요. 그럼 이 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300세대를 350으로 낸 적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국민주택 규모 줄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85제곱미터를 얘기하거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딱 3개. 국민주택 규모, 2번째 300세대 미만, 3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준주택입니다. 아까 제가 준부동산 할 때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준주택도 마찬가지야. 그럼 준주택은 주택일까 주택이 아닐까?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취급해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준주택은 뭐냐? 읽어보면 주택 외의 건축물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주택이다, 주택은 아니다. 주택은 아니지.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이 말이 딱 나오면 준주택의 힌트야 이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주택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보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숙사 갖고 하는 사람 없나? 없을 거면 넘어가고. 기숙사 공동주택이라면서요. 기숙사 주택이네요. 근데 왜 준주택에 들어갑니까?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그죠?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건축법상에 나오는 주택의 분류예요. 여기 있는 거는 주택법상 분류예요. 좀 차이가 나요. 네?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분류할 때는 단독주택 이게 있고 공동주택 이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거를 준주택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넣어도 됩니다. 주택법상 분류란 말이야. 주택법상. 이건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됐고요. 그 다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이게 뭐 이름이 보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세대들이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분해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 화장실도 따로따로 만들어놓고 부엌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뒤에 거야.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01호 안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따로따로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여기 따로 소유권을 구분할 수는 없다. 이 말. 주인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301호 안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없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되셨나요? 시험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은 자주 나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법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개론에서도 얘가 출연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알아줍니다. 알아두세요. 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특성 하겠습니다.